자, 이번 시간에는 397페이지예요. 임대차 계약입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방이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은 낙성, 불료식, 쌍무 유상 계약이에요. 그 성격이 그죠. 그러니까 합의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대가적 급부 내용이 존재하니까 쌍무 계약으로서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은 법적 성질 보셔요. 거기서 당해 목적물 사용 수익이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죠. 그래서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당연히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은 물건의 하나입니다. 권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이 파트는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이게 부동산 임차권 자체는요, 어떤 경우에도 이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그 성질은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이것이 물권의 성질을 갖는 것을 물권화 경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권의 성질은 뭐냐 하면 배타성이죠. 배타성이다가 독점성이죠.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성질을 이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이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물권화라 그래요. 물권화가 돼서 물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임차권은 채권인데 그 채권의 성격이 배타성과 같은 물권적 성질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부동산 임차권은 그냥 보통 동산 임차권보다도 훨씬 더 사용에 있어서 사용하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물권화, 즉 당의 임차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통의 임차권보다가 강화시켜주자. 이게 이제 물권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 물권화 되어지는 그 수단, 방법, 그죠? 이 방법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99페이지예요. 예컨대 첫 번째, 대항력을 주면, 이것을 인정해 주면 물권의 성질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즉 물권이란 것은 배타적이면서 독점성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절대권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 임차권도 임대차 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 즉 임차인이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 조금 더 확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자. 이게 바로 대항력이란 거예요. 제3자한테, 임대인이 아닌 제3자한테도 자기의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자.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어떤 제도를 두었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등기제도죠. 부동산의 임차권을 대항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임차권의 등기 이 가능하고, 다만 이 임차권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야 돼요.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되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민법상의 방법이다.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민법에요, 이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에 보면 622조에서요. 622조. 이 622조에서 토지 임차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622조에서. 요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교재 622조 있죠?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효력이 생긴다 해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토지 임차권입니다. 토지 임차권에 있어서는 이 자체가 등기는 안 돼 있다. 그러나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건물의 등기를 하면 건물의 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든가 이렇게요. 보존 등기를 임차인 명의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등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한 개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요 한 개요. 아주 유일한 예외입니다. 우리 민법상으로.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특별법상으로는 대항력 인정하는 방법이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서 등기 이외의 방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인정받고 있죠. 예컨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그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대항력을 발생한다, 그죠?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그 당의 상가를 인도받고 점유한 상태에서 그 상가 건물에서 이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상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장한테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 상가 건물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특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이 요건에 의해서 대항력이 바로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전부 다 이게 임차권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권화 경향 방법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임차권의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을 보장해주면, 그죠? 그러면 당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임차권이 강화되죠. 이걸 보장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 보면 최단기의 보장이 이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법상으로는 존속기간을 직접 보장해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한 임차인 이 기간은 보장해줘라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특별법에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각각 주택임대차는 2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죠. 이건 주택에서요.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는 1년을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죠. 이걸 최단기로 최소한 이 기간은 보장해 주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이 보호가 된다, 그죠? 최소한 이거는 보장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존속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시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동산 임차권에 기초해서 그 임차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임차권에서 직접 그 방해되는 것을 배제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이걸 우리는 방해 배제 청구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이 마치 물권처럼 역할을 하게 되죠. 이때 보통 방해 배제 청구권의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사실은. 왜? 요 방해 배제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그 물권에서 이 청구권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방해 물권에서. 그러면 채권에서는 이러한 방해 제거 청구, 뭐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나 방해 예방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겠죠. 채권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석상 우리 학자들이요, 최소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면 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차권을 누군가 제3자가 침해한다라고 하면 그 대항력이 바로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 정도는 인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해석상으로는요, 의미가 대항력 갖춘 임차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을 인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대항력을 갖춘, 즉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는 제3자가 그 임차권을 침해한다면 그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직접 방해 배제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라고요. 다만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야, 임차물 돌려줘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선입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요. 왜냐하면 이 반환 청구권이라는 이 성격은 오로지 물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물건의 본성에서 나오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아무리 채권이 대항력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권까지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물건만이 가질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내용요, 방해 제거 청구는 인정하지만 반환 청구권 요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 요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제 임차권의 방법이고, 그 외에는 임차권도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해야겠다. 임차권 양도라 그러죠. 부동산 임차권 양도를 하자. 이걸 마음대로 인정하자. 원래요, 임차권 양도는 허용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는 대항요건이라 그래요. 즉 임차권을 양도되었을 때 그 임차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임대인한테도 나는 이제부터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내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임대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요 동의를 받았을 때 그러한 요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 민법은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의 증액을 제한하는 거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하는 그 책임을 조금 제한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거는 특별법에 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각각 증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해 놨어요. 대통령령으로.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임차인이 보호된다는 면에서 부동산의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뿐만 아니라 물권화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물권화 경향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성립하게 되면 존속 기간이 이제 문제되겠죠. 자, 임대차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냐? 401페이지 보죠. 존속 기간의 약정을 할 때요. 그 약정에는 최단 존속 기간과 최장 존속 기간이 우리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전에는 거기에 우리 교재 최장 존속 기간 거기 보면 양갈로 2번에 20년 단축된다. 20년 넘지 못한다 했잖아요. 요 규정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요. 따라서 20년에 제한한다는 이 내용은 이제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 제한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민법상으로는요.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만약에 존속기간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자, 임대차 계약할 때 존속기간을 일반적으로 보통은 약정을 하죠. 뭐 2년간 한다, 3년간 한다, 5년간 한다, 10년간 한다, 뭐 어떨 때는 20년 한다, 어떨 때는 40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할 때 약정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기로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서 약속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하면 종료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그 임대차 계약,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거냐? 이것을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635조의 명문 규정으로 우리 민법은 두고 있습니다. 즉,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지 통고권을 인정합니다. 즉,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각 당사자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지 통고권을 행사하면 그때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다. 즉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런 것이다. 그죠? 이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냐?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경우 해지 통고하면 임차인에 대해서 할 것이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하겠죠.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이 통고를 행사하는 거죠. 행사를 하게 되면 자, 임대차 계약은 해지의 효과가 발생해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통고하면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해지 통고하는 순간에 바로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때 종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다.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면 여기 일정한 기간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걸 민법에 법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있죠. 이 기간은 강제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에 정한 이 규정은 가행 규정입니다. 가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해지 통고했을 때는 그 임차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6개월. 그 다음에요.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해지 통고했을 때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1개월.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동산 임대차일 때는요.
동산 임대차 할 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던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던 누가 해지 통고했던 간에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해야 됩니다. 5일. 이렇게 해요. 요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개월, 1개월, 5일은 가행규정이다. 가행규정이다. 당사자가 약정해서 이게 단축하는 약정했다. 그래도 무효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 기간은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요 해지 통고라는 제도, 이것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해지 통고권 행사 어떨 때 한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에서 한다. 누가 행사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각 당사자가 할 수 있다. 그럼 언제 행사하는 거지? 언제든지 행사해도 좋다. 계약하고 난 뒤에는. 그러면 이때 해지 통고권이라는 성질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입니다. 이 통고권의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왜냐하면 이 권리를 행사하고 나면 시간만 경과해버리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종료라는 효과가 바로 형성돼 버리죠. 그래서 형성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형성권. 그래서 행사하고 되면 일정 기간인 이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 효과가 발생하고 이 일정한 기간을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보통 해지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기간을 해지 기간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해지 기간이 경과하여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 효과가 발생하여 종료된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기간이 만약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또 똑같은 내용의 임대차를 갱신하고 싶겠죠. 한 번 더 연장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종전의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거죠. 즉 종전의 계약 내용을 한 번 더 새롭게 또 시작하자는 거죠. 이걸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갱신은 결국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합의에 의한 갱신,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에 의해서 갱신하는 거죠. 이걸 뭐 계약 갱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계약에 의한 갱신이다 해가지고 계약 갱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약정 갱신 하기도 하고요. 약정 갱신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또는요,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이나 특별법 규정의 명문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으로 그대로 간주해버리는 법 규정에 있어요. 종전의 계약이 그대로 존속한다라고 간주해버리는 그러한 갱신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갱신제도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법정갱신이라 한다. 이렇게요. 따라서 갱신하는 모습은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갱신과 법률 규정에서 정해놓은 갱신이 있다. 이거죠. 자, 이때 합의 갱신은 즉 계약에 의한 갱신, 약정에 의한 갱신은 당사자 자유로운 의사의 합체에서 이루어지니까 무방하죠.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에 의한 갱신은 인정, 언제나. 그죠?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각각의 법 제도상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라라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 합의에 의한 갱신, 약정 갱신도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을 받아야겠죠. 그 기간은 인정하면서 해야겠죠. 그런 전제하에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인정된다. 그럼 법정갱신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정갱신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는 제도가 있어야겠죠. 그죠? 따라서 민법에 또는 특별법에 그러한 갱신 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는 게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존부에 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임대차에서는 보자. 임대차에서는 법정갱신이 있는가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예요. 거기 보시면
40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하단에 법정갱신에서 639조, 그렇죠? 여기는 명문으로 639조에 명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갱신은 이 규정에 따라서 갱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에 어떤 요건 하에서 법적으로 갱신을 인정하는가,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일어났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그 상당 기간 동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그렇죠?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속 그 목적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 나가주세요. 끝났으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보증금 더 올리세요. 월세 더 주세요. 이런 말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드디어 뭐예요? 우리 민법에 바로 법정갱신제도의 효과가 발생하죠. 요건은 이렇습니다. 기간이 만료했다.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종전의 모습대로. 임대인은 아무 말 없이 상당 기간 지났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우리 민법상 법정갱신제도에서 갱신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갱신이 되었을 때 그 효과는 뭐냐? 바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 했으니까 당사자 합의한 거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죠. 간주해버립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결과는 일정한 요건 세 가지였죠. 기간이 만료되었다.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 아래에서 결과는, 효과는 종전의 전 임대차의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입니다. 간주. 자, 다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종전의 임대차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요 종전의 임대차에서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에서. 거기에 보시면 일어났죠.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일어났죠. 요거잖아요. 해지 통고. 요게 635조. 요 내용이죠. 해지 통고,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은 뭘까? 법정 갱신됐을 때 종전의 임대차와 차이가 딱 한 가지입니다. 종전의 임대차는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635조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한테 해지 통고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 해지 통고는 그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되었을 때만 통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존속한다라고 간주하는 요 임대차 내용에는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이런 상태로서 존속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만, 존속 기간에 관해서만 종전의 임대차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종전의 임대차와 똑같은 내용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이 바로 뭐다?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의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합의에 의한 갱신은요, 요때 약정 갱신할 때는요, 여기 제한이 하나만 있습니다. 뭐냐면 최장 존속 기간,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요. 약정 갱신할 때, 자, 갱신할 때는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법에서 제한하고 있죠. 이게요, 최장 10년 내의 기간으로만, 존속 기간으로만 갱신해도 좋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10년 내면
법정갱신, 또 법정갱신, 또 약정갱신, 또 약정갱신, 또 약정갱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계속 반복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법정갱신의 이 요건과 효과, 그 효과 안에 이게 종전의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 안에 요거 바뀐다는 것, 요거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완전히 동일하다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가면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일어났어요. 이것은 의미를 좀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단기 임대차는 좀 특이한 개념이죠. 이 단기 임대차는요, 우리 619조의 민법 명문에 이것은요, 관리 권한이나 관리 능력은 있는 사람이지만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예요. 임대차 할 때. 여기에요. 의미가 뭐라고요?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는, 그리고 관리 권한, 관리 능력, 이것은 있는 자. 당의 임대물에 말입니다. 임대물을 가지고 처분 권한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관리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관리 권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당의 그 임대물을 임대할 때는 단기 임대차만 해라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임대차에서는 당의 소유자가 임대할 때는요, 아무런 제한이 없죠. 최단기간도 제한이 없고 최장기 20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 법 조문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최장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럼 당사자가 마음대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분 권한이 없으나 관리 권한,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기 임대차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같은 거,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만 종전의 주소에서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주소지에 재산을 놔두고 어디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종전의 주소에 있는 재산을 관리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이해관계인 검사가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다가 이 재산 관리, 종전의 그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자기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해주지 않고 떠나버렸다. 이럴 때 이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해요. 종전의 주소지에 남아있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선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구해요. 그럼 법원에서 그 부재자를 위해서 재산 관리를 선임해 줍니다. 그때 그 관리인을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이렇게 해요. 그때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 능력, 관리 권한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부재자의 재산을 임대할 때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 임대차.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또 권한을 정하지 않는, 또 권한이 불분명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 권한이 불분명한 권한, 즉 권한이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리권을 가진 사람. 우리 민법은 뭐예요? 보존,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이게 결국은 보존, 이용, 계량 행위가 뭐예요? 관리 행위죠. 그래서 그러한 대리인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처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역시 뭐예요? 임대할 때 단기 임대차는 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렇게 그 단기 임대차가 이런 사람한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때 그 임대차 기간이 단기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이걸 알아야겠죠. 그것을 우리 민법에 정해놨다는 거죠. 예컨대 나무를 심을 그런 목적으로 토지 임대하거나 체험하기 위해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또 경관 건물을 그 토지 위에 짓기 위해서 임대할 때는 그때는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10년. 그 다음에 기타 토지 임대차에서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토지 임대를 할 수 있어요. 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임대할 때는요, 그때는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산을 임대할 때는요,
그래요. 그것은 6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 법에서 정해놨어요. 10년, 5년, 3년, 6월. 그렇죠? 이렇게 당의 임대 목적물에 따라서요. 이렇게 각각 기간을 정해놨어요. 요 기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해두자. 이렇게 요 기간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이 안에서 해야 된다. 그죠? 단기 임대차 갱신도 있어요. 그죠? 단기 임대차 갱신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요. 이 갱신을 해야 되는데 보통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갱신할 때는 만료 전 1년 전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건물 기타 공작물을 다시 갱신할 때는 만료 전 3개월 전까지는 이게 약정해야 되고요. 또 동산일 때는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자, 그런 전제가 있다. 다만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다. 요 의미를 꼭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단기 임대차라는 것은 관리 능력만 있는 사람이 당의 물건을 임대할 때는 그 기간, 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기간의 범위가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임대차 효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